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서글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가깝게 여겼던 형제들이 실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그저 피로와 고단함으로 묶여있던 사이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형제라는 이름으로 믿어왔던 그 따뜻한 말들을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냐하면 수많은 형제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부모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만 겨우 유지되던 평화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생일이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웃으며 얼굴을 봤지요. 좀 서운한 게 있어도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중간에서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게 막아주는 마지막 빗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빗장이 사라지는 순간 형제들은 갑자기 남처럼 차가워집니다. 말에 똑똑 끊기고 짧아집니다. 정보다는 계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감정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야. 여기서 제가 늙은이의 마음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게 정말 돈 때문일까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 때문일까요? 물론 돈이 성냥불처럼 확 불을 지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마른 장자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묻어둔 불만을 평생 감추고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만 터뜨릴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요. 부모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실 때는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기회가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형제 사이가 와르르 무너질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라고요. 아닙니다. 반님들, 변한 게 아닙니다. 가려져 있던 본 모습이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 아래도 차마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만 참아왔다는 기록, 나만 손해봤다는 억울한 감정이 앙금처럼 남아있었지요.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날카로운 한 문장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대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더 잘했는데 왜 나만 고생해야 해? 나는 옛날부터 늘 그랬어. 이 모진 한마디가 형제를 나무로 만들어버립니다. 몸에 흐르는 피는 야자내도 마음은 이미 쩍 갈라지고 맙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시작되는 형제간의 다툼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왜 형제는 나이가 들수록 남이 되어갈까요? 그 진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돈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깊은 이치를 모르면 여러분은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막막함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중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공통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늙어서 혼자가 될까봐, 돈이 없어서 초라해질까봐,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제를 붙잡습니다. 귀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가 내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줄 거란 믿으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클수록 돌아오는 배신감은 뼈에 사무칩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묶어주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모 앞에서는 다 같은 내 새끼였지요. 그래서 좀 다퉈도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역할이 싹 바뀝니다. 이제 형제는 자식이 아니라 갑자기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됩니다. 내 배우자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내 자식의 미래를 챙겨야 하는 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는 피를 나눌 사이가 아니라 이익을 따지는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그러니 말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고 잣대가 변할 수밖에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속 기억의 장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모른 척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들 비밀 장부 하나씩을 품고 살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도왔는지, 누가 더 부모님 댁에 자주 갔는지, 누가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했는지 꼼꼼히 적어둔 장부 말입니다. 평소에는 덮어두었던 그 장부가 부모님이 떠나시는 순간 펼쳐집니다. 평소에는 덮여있던 그 장부가 상속이나 장례, 제사 같은 큰일 치를 때면 본물 터지듯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부를 펼치는 방식이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나간 일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기억을 저장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더 고생했다, 내가 더 희생했다고 느끼긴 마련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싸움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가 노골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끼리 서로 비교하다가도 결국에는 멈춥니다. 부모님이 가운데서 그러지 마라 하고 말려주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 비교를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벌은 어떤지, 직업은 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집 평수는 얼마인지, 심지어 배우자와 자식의 성적까지. 형제들은 서로를 거울 삼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내 부족한 점이 보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내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듭니다. 그러다 보니 말투가 싸늘해지고 아주 작은 실수 하나도 물어뜯을 공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형제관계는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그 판에 들어오는 순간 실타래처럼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여러분의 편을 듭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눈에 삼촌이나 고모는 그저 남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저쪽을 배려해요? 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해요?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하죠? 여러분은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형제와의 대화는 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팽팽한 협상 테이블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묵혀둔 서운함이 도덕이라는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으로 위험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화를 그냥 화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대신 그럴싸한 명분을 씌웁니다. 자리 곤장, 가족의 도리, 책임, 이런 무거운 단어들이 붙는 순간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명분을 내세운 싸움에서는 누구도 쉽게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요. 나도 양보할 수 없고 상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 순간 형제는 영영남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었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아닙니다. 더님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인간관계가 돌아가는 그 냉정한 이치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 구절을 모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자꾸 형제를 붙잡으려고 더 애를 쓰게 됩니다.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은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가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의 법칙을 몰랐기에 이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법칙을 알아야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치가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해줄 것입니다. 100세를 넘긴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뜻이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소유할 수 없고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품격뿐이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붙잡는다는 건 내 마음속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상대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 압박감은 거리감을 만들고 그 거리감은 결국 인연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떠나가는 형제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건 사람이 갑자기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깨지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은 시간이 갈수록 기억을 제멋대로 왜곡시킵니다. 결국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지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를 뜨져고쳐야 됩니다. 너 왜 변했니? 너 왜 이렇게 냉정해졌니? 하면서 말입니다. 왜 너는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구느냐? 하고 따집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를 빌려보면 남을 고치려는 마음이야말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본래 남이 나를 통제하려 드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인연은 밖에서 맺어지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는 내 안에서 결정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허허 웃으며 넘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불같이 화를 내고 누구는 자분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상대가 툭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하지만 중심이 단단하면 그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치는 기대의 약설입니다. 기대하는 건 겉보기엔 사랑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요구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에게 기대를 걸은 순간 여러분은 형제에게 짐을 지우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마땅히 일해야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그 기대를 채워주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못 채워주면 배신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 결국 나만 계속 상처받는 꼴이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행복을 바깥 세상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서 찾으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관계가 평온하려면 상대가 잘해주길 바랄 게 아니라 내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치는 마음이 부르는 현실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 자기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상대를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의 서운함이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형제가 던지는 평범한 말 한마디도 괴수 같은 비난으로 들리지요. 불신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 아주 작은 실수조차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속에 단단한 기준이 서 있으면 똑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관계가 망가진 게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현실을 그렇게 비뚤어지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김현석 교수님이 강조하신 품격이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품격이란 건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꼿꼿하게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참된 품격을 가진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독한 말에 칼을 휘두르지 않고 내 서운함을 빌미로 상대를 죄인 취급하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 대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정말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가? 옹졸한 자존심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번님들, 여러분이 형제를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다 보면 사실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엔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무리한 희생을 단련한 것처럼 합리화하게 되지요. 하지만 품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경계를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성숙한 길이며 우리 노년을 평안하게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공정함을 따지며 속을 끓일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관계를 다스릴 것인지를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형제를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매일 나에게 들려주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이 바뀌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형제의 얼굴도 달라 보일 겁니다. 다만 이 변화를 시작하려 하면 마음속에서 강한 저항이 일어날 텐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노래를 지켜주고 형제의 모진 말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침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품격입니다. 대화하다 보면 상대가 내 자존심을 툭 긁는 순간이 있지요. 그때 곧바로 입을 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규칙 하나를 꼭 세워두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는 절대로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맞받아치지 말고 그저 한 문장으로 멈추십시오. 지금은 마음을 좀 정리하고 나중에 말하자. 혹은 지금은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말을 입술에 붙이고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줄 든든한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암시법입니다. 우리 마음은 반복되는 말에 길들여집니다. 의지라는 건 큰 결심 한 번보다 작은 말 1000번에 더 큰 힘을 얻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지막에 읊조려 보세요. 나는 오늘 내 평온을 지키겠다. 남의 번호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깎아먹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경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입니다. 내 문장을 아침, 점심,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 3번씩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저 꾸준히 반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입으로 내뱉고 귀로 들으면서 내 몸이 그 말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다음은 마음속 영어를 바꾸는 시각화 연습입니다. 형제 때문에 상처가 깊은 분들은 마음속에 괴로운 장면 하나씩을 품고 계실 겁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자꾸 화나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장면을 그려 넣어야 합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가 차갑게 쏘아붙이는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계산적으로 굴어도 여러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여유를 부리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 장면을 넣으십시오. 힘든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참 잘 지켜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 장면을 하루 딱 3분만 아주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이 선명한 연습이 반복되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몸이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를 지키는 말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울타리는 결심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단단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정중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말이어야 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입니다. 그 일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부분은 저 말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미루는 게 좋겠네요. 그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봅시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미리 외워두면 대화가 험악해지거나 협상처럼 변할 때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라는 건 차다운 벽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지키기 위해 둘은 낮은 울타리 같은 것이지요.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의 꽃들이 밟히지 않는 법입니다. 5번째 방법은 마음속 맺힌 것들을 글로 써서 털어버리는 겁니다. 형제 관계를 망치는 큰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장부이지요. 내가 예전에 더 많이 베풀었는데, 나만 더 많이 참았는데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더 희생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 결국 내 마음만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장부를 종이 위에 다 쏟아내십시오. 하루에 딱 10줄이면 충분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니 솔직하게 다 적으세요. 이건 내 마음의 도끼를 밖으로 빼내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다 쓰고 나서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내 남은 삶의 평화를 위해 이 장부를 여기서 덮는다라고요.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6번째는 돈 문제를 다룰 때 나만의 철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은 가족의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전화상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진 날에는 절대로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셋,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고. 넷째, 상대의 요구에 즉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규칙들만 잘 지켜도 쓸데없는 싸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툼이 줄면 상처도 얕아지고 설령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마음은 덜 아픈 법입니다. 7번째 방법은 대화가 끝난 뒤에 마음을 씻어내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형제와 통화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기분이 들 때가 많지요? 그걸 그대로 안고 잠들면 독이 됩니다. 통화가 끝나면 곧바로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며 속을 달래십시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말하는 겁니다. 이 나쁜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나는 다시 내 평온한 자리로 돌아왔다고요. 그러고 나서 깊은 호흡을 5번만 크게 해보십시오. 이 짧은 의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정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마음이 보호되면 다음 대화에서는 훨씬 더 침착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방법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아주 강력하지요.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어른의 성숙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을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내 들끓는 마음을 이기는 것. 상대를 내 뜻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흔들림을 다스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 해보다가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늙끔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지혜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저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지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참하고 맞춰주고
억지로 이해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내 경계를 세우고 침묵하며 거리를 둔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물길을 거꾸로 돌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은 비참할지언정 익숙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항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저항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리를 두면 무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가족의 도리를 저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손목을 붙잡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죄책감은 도덕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일 뿐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죄책감의 그림자가 더 짙습니다. 남의 눈치부터 살피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려 할 때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경계를 세우는 건 형제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저는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형제와 멀어지면 정말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가 중년의 마음을 흔들지요. 인생의 막바지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형제를 마지막 생명줄처럼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형제는 내 인생의 든든한 도마줄이 아니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남입니다. 변하는 것에 목을 매면 마음은 평생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생명줄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일살의 리듬, 그리고 단단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만 꽉 잡고 있으면 형제와 가깝든 멀든 여러분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지 않을 때 더 단단하고 안정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저하는 솟구치는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제 와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지요. 내가 왜 좋은 말만 골라야 하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참아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 화는 사실 나 좀 알아달라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겠는지 형제가 좀 알아주길 바라는데 상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화가 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화를 형제에게 쏟아내면 여러분만 더 초라해집니다. 그 화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데 내 에너지를 쓰겠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 내 존엄은 내가 회복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화는 파괴가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저항은 습관처럼 나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반님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며 마음을 괴롭히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내가 너무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은 건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책은 여러분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내가 언제나 양보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슬픈 믿음이 숨어 있거든요.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양보라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고 진정한 자유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양보하려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가요? 아니면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인가요? 만약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벽을 세우면 형제들은 처음엔 몹시 불편해할 겁니다. 아니, 불편함을 넘어 공격을 퍼부을지도 모르지요. 너 정말 변했다. 참 이기적이다. 가족도 모르는 매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번님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 순간 다시 무너져 내리면 형제들은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관계는 다시 예전의 고통스러운 자리로 돌아가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착하게 단 한 문장만 마음속에 품고 버텨내면 관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란 나만의 기준이 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해주십시오. 상대의 비난은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꺾어보려는 협상일 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려 했을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가로막는 건 완벽해지려는 마음입니다.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은 잘했는데 그 다음번에 감정이 올라와서 실패하면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지요. 하지만 마음을 닦는 훈련은 완벽함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날이야말로 진짜 훈련을 하는 날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돈숨을 고르고 준비한 문장을 붙잡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지요. 이런 복귀의 시간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7번째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건 마지막 남은 미련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에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이 늙은 교수는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그 관계는 사실 실체가 없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계시던 시절의 그 따뜻한 온기는 사실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만들어낸 구조였으니까요. 그 기둥이 사라진 이상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결코 차갑고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이지요. 적당한 거리와 분명한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가장 우선에 두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가족의 금이 가는 모습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노련의 품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나를 흔들지라도 나는 내 삶의 빛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인연의 모양이 변하더라도 나는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그 결심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품위 있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형제와의 껍데기뿐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삶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타인의 평가에 일일비하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새로운 모습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지요. 싸움을 피하고 관계를 지키려 했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묵묵히 챙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늘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맞춰주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깊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 희생의 말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탱해온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아프게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이름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남처럼 되는 시련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끝까지 예전 관계를 붙잡으려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을 딱 세워서 진정한 평온을 되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두 번째 길, 지혜로운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마음을 닫고 냉정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길이지요. 남과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나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양보는 결국 원망으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상대에게 가벼이 여겨지는 멸시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으로 단단히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나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의 질서를 스스로 지킨다. 나는 나의 존엄을 소중히 여긴다 하고 말이지요.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뼈대가 될 것입니다. 이 뼈대가 튼튼히 세워지면 그 어떤 관계의 풍파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제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운함이 몰려오면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고 화가 나면 그게 다 형제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감정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감정은 나에게 명령하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안내해주는 길잡이일 뿐이지요. 어떤 감정이 울컥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속삭여보세요. 지금 내 아래 어떤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나는 그 감정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주인이 되면 상대의 가시 돋친 말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주 가까워야 사랑이고 자주 얼굴을 맞대야 진정한 가족이라고 믿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번님들, 참된 사랑은 적당한 거리에서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그 적당한 거리라는 건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건강한 간격이지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내어주고 내 삶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를 잃지 않는 선까지만 하겠다는 이 원칙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인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마음의 문을 닫고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도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남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는 지금까지 꿋꿋이 살아온 그 세월 속에 있고 여러분이 지켜온 소중한 원칙 속에 있으며 모진 날들을 견뎌온 그 굳건한 마음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위태로워질수록 말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가 틀어지면 말이 험해지기 쉽고 말이 험해지면 내 마음과 인생까지 덩달아 거칠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귀한 말로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길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짧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뜻을 전하세요.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구구절절 이유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품격은 그 절제된 말마디 속에 담겨있는 법입니다. 말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 관계가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로 있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하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손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성장의 공간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연들의 소음을 잠재우고 나면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과 시간이 누구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 시간을 통과해 보십시오. 그 외로움의 터널을 묵묵히 지나온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형제와의 관계로 내 인생을 증명하지 않겠다. 나는 가족의 평가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겠다. 오직 내가 선택한 삶의 길로 나를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가짐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지켜내는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큰 고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려 할 때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하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변했는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껄끄러운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곧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번님들,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남처럼 변해가는 그 서글픈 현실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참한 기분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지만 그 이름이 내 삶의 울타리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속박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셔도 좋습니다. 그건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참을 만큼 참으셨으며 이해하려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이제는 다르게 사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노년의 참된 품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결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형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건 말입니다. 누가 나를 차갑게 대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몰아붙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결심은 생각만으로는 금방 흩어지고 맙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세상과 하늘은 우리가 남긴 그 마음의 발자국을 지켜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래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나만의 기준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문장은 그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내리는 거룩한 명령이자 세상을 향한 단단한 선언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겠다는 약속의 서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먹었을 때 적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게 되고 미루는 습관은 여러분을 다시 예전의 고통스러운 자리로 끌고 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적어보십시오. 문장이 짧아도 두박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를 지키는 사람이다. 내 삶의 고삐는 내 손에 쥐어져 있다. 내 평안은 오직 나의 책임이다라고요. 이 말을 3번만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반복의 힘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시작되는 건 가슴 아픈 갈등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되는 여러분의 진짜 인생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기준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바위처럼 단단해지며 호수처럼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